교육의 목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없는 연수시를 만들기 위함으로 교육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방송 교육은 녹화가 되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내일 유튜브 주소를 세월에 올려드릴 테니까 각 부서원들이 다 이걸 시청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문물로 보내드린 서명부에다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위험성 평가 요약 중인데 향후 영역이 완료되면은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우리 시 안전관리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 전미경 팀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 전미경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조금 어색하기는 하죠, 여러분들. 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우리 여주시청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제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쵸? 호응을? 네. 우선은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위험성 평가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체에서는요, 위험성 평가 실시를 2014년도부터 실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공기업부터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관공서 이런 부분들에 약간 그 시기가 늦춰졌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행은 2014년도부터 했는 게 맞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험성 평가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성수대교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1994년도에 있었던 사고죠? 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 사망자가요, 무려 32명이었고요. 부상자도 17명이었습니다. 저때 당시에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 1994년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상판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원인은 바로 부실 점검과 내부 결함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우리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뭘까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어요. 기억하시죠, 이것도? 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상자가 무려 1,500명이나 이르렀던 사고입니다. 사망자가요 502명이었고요.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가 속속 많이 추출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바로 원인이 부실공사와 바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요, 딱 이거예요. 이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견되지 않은 사고였을까요? 사고는요, 항상 예측 가능한 예견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보면은요, 성수대교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에 94년도였잖아요, 사고가. 근데 우리 그 94년도 전에요, 88 올림픽도 앞두고 있었고,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15개 교량에 대해서 모두 안전도 검사가 실시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결함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인되고 시행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삼풍백화점이에요. 삼풍백화점도 사실은 이게 허가가 지상 4층까지만 허가가 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5층까지 기둥을 세워서 뭔가 증축을 한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과도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위험성 평가 왜 진행하나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요, 여러분, 네, 1년에 딱 정확하게 한 번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건물부터 우리 작업자의 행동 반경을 모두 다 파악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점검 대상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여주시청의 소속기관 총 23개소, 23개소의 사업소를 모두 다 방문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거를 하나요? 네, 바로 점검사항 보시면은요, 작업장에 유해하고 위험한 부분을 제가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표도 작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감소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소 대책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네. 위험성 평가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36조에 보면은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뿐 아니라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4조 3호에 보면은요,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뭘로 가름할 수 있다? 바로 위험성 평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업법에 뭐라고 나오냐? 네, 위험성 평가는요, 사업주는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요, 허용 가능한 것은 그냥 종료하지만 허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선해야 해요 라고 그 범위가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누가? 사업주가.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모두 참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위험성 평가는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들 모두요. 그리고 근로자 전체 모두 다 같이 하세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간단한 정의 한번 볼게요. 위험성 평가 뭔가요? 위험성 평가는요, 보시는 바처럼 우리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미리 찾아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뭔가 개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요, 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어떤 건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입니다. 5년간 우리 한국에서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그리고 산업재해자 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자 수는요, 해마다 몇 명씩 나와요? 10만 명씩 나옵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얼추 그 기준이 거의 10만 명 나옵니다. 10만 명 나오고요.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그 중에서 몇 명 나올까요? 2,000명 정도 나옵니다. 10만 명의 산업재해자 수가 발생을 하고요. 그 중에서 사망자 수는 2,000명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바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략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2,06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어요, 그 해에.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나눠보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 5.6명입니다. 오늘도 5.6명, 다시 말해서 오늘도 6명이고요, 어제도 6명이고요, 내일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설마요.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누적되는 수치를 보아올 때, 네, 하루에 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 국정감사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 2020년도 기준 자료예요. 2021년도 연말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020년도 사고 사망자 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요, 무려 882명이었어요. 그 중에서요, 공공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 공공 부분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교육청도 있겠죠, 시청도 있겠죠, 한국전력공사도 있겠죠.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를 보면은요, 무려 사고 사망자는 83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882명 중에서 83명은요, 바로 9.4%, 즉 여러분들 공공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건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이겠죠. 근데 저희는 약간 틀리잖아요. 업종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공 부분에서도요, 사망자가 무려 해마다 10%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보시면은요, 2020년도 산업재해 사망자 다수 발생 기간 해서 나왔습니다. 6명, 2020년도에 6명의 사고 사망자를 낸 기업이 바로 공기업이요. 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요, 3명은 어디예요? 네, 5명은 춘천시, 3명은 화성시, 2명은 우리 교육청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네요. 그렇다면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기관별로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에서 8명, 공공기관, 지자체 이렇게 분류를 나눠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고용 형태별로 사망자 수를 분류를 해봤어요. 이 사망자가 정말 공무원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고인가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추가로 여러분들의 관여된 우리 공공기관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용역 위탁 발주공사도 해당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 관련된 사고 사망자가 10%나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위험성 평가. 여러분,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험성 평가 언제 진행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위험성 평가는요, 네, 최초 평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정기 평가라는 게 있고, 수시 평가,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 위험 요인 대상으로 최초 사업장을 개시했을 때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최초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기평가, 우리가 이번에 진행할 위험성 평가는요, 바로 이 정기평가입니다. 정기평가는요, 최초 평가 후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시평가는요, 사업장의 어떤 건물에 이전을 했다든가 작업 방법이 바뀌었다든가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로 수시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위험성 평가는요, 제일 먼저 사전 준비 진행합니다. 네, 사전 준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작업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바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것이고요. 3단계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어떤 요소가 위험한지 바로 그 위험성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험성에 결정을 합니다. 추정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할 건지 바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허용 가능 그 위험 여부인지를 파악해서 허용이 가능해 라고 하면 바로 종료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위험 요인, 바로 유해하고 위험한 그런 요소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화학적인 요인도 있고, 또 뭐 작업 특성, 환경, 관리적인 요인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뭐 협착, 위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뭐 안전검사 부분, 교육 부분, 안전표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위험성을 추정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험성 추정하는 방법. 네. 위험성을 추정할 때는요, 우리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가능성을 산정하고 중대성을 산정한대요. 이게 뭔 말인가요? 네, 바로 위험성의 크기는요, 바로 여러분들 사고의 강도와 사고의 빈도를 곱해서 그 크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거는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비행기하고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게 더 위험해 보입니까? 첫 번째, 자동차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동차가 위험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가 더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여러분들 자동차와 비행기 모두 위험해요. 네. 그렇지만, 네, 맞아요. 그렇지만 뭔가 의미가,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네. 여러분,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동차, 사실 365일 중에서요, 거의 300일은 넘게, 거의 매일 운전을 하고 있는 저는요, 사실 가장 위험한 요소, 이 부분들을 제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매번 운전하고 먼 곳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니까요. 위험하죠? 빈도가 커요. 위험 빈도가 큽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요, 제가 차 사고가 난다고 사망하지는 않아요. 아직 접촉사고라든가 사고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우리 이용할 때 사고가 난다고 모두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그 강도가 사실 조금 낮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위험 빈도는 높은데요, 강도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한번 볼게요. 비행기는 어때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사고잖아요. 정말 전원 거의 사망이죠. 그러면 위험의 강도가 매우 셉니다. 하지만 1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손가락에 조금씩 꼽아요. 그죠? 빈도수가 자동차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 크기를 가늠할 때는요, 빈도와 강도를 모두 다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위험성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험성의 크기를 제가 계산을 합니다.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면은요, 우리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바로 중대성과 가능성, 즉 강도와 빈도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요, 파란색, 즉 저 1부터 8까지의 될 그 사이 구간에 있는 그 값에는 허용이 가능하다. 아, 이거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강도와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은 그냥 허용이 가능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점부터 20점, 즉 허용이 불가능한 크기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낮은 것 1점부터 8점까지는요, 1점부터 2점은 매우 낮음이죠. 위험도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안전대책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9점부터 12점, 이거는 위험의 우리 수준이 약간 높음이에요. 허용 여부에도 허용 불가능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전보건 대책 수립하고요. 개선은 해야 합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바로 그 개선해야 되는 부분까지 제가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제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사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가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위험성 우리 감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궁금하시죠? 사실 이게 책에 나오는 그 순서예요.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안전 강의를 좀 했는데요. 그때 항상 시험 문제에 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첫 번째를 보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위험 요소가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요.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없애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고요. 본질적인 근원적인 대책. 바로 위험한 작업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을 해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학적인 대책. 공학적인 대책은요, 방호장치를 하는 거예요. 덮개를 씌운다든가, 인터락장치를 한다든가, 내가 문을 열면 연동돼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학적인 대책이고요. 관리적인 대책, 추락 주의, 기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안전표지로서 뭔가 제시를 하죠. 그런 것들이요. 안전모 쓰세요. 이런 표지들. 안전보건 표지판 설치, 안전교육. 여러분들 안전교육 매번 정기교육 받으시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적인 대책이에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보호구 착용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보호구 착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건 정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보호구 착용하시나요? 우리 작업자들 보호구 잘 착용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크레인 작업, 호이스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설자재 창고 있으셔요. 거기 가면 크레인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호구 뭐가 있을까요? 안전모도 착용하셔야 되고요. 안전화도 착용해야 되고요. 화물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 지나가면 또 안 되고요.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뉴스였냐면요.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시설 관리하는 주무관님이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아무리 봐도 왜 거기서 추락사고가 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도서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점검하려다가 8.6m 아래로 그냥 추락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안양과천 교육청 소속 102개의 사업장 모두 다 학교를 방문하고 있어요.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분들 보호구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매우 많았고요. 지급이 되었을지라도 착용을 안 하는 건 100%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거 이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지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안전한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사다리 사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사다리 없으신 분 없죠? 사다리가 그럼 모두 다 비치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 없나요? 네, 다 없나요? 네. 우선은 사다리는요, 매우 A형 사다리 같은 케이스는요, 모든 사업장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다리에 대한 규칙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다리는요,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법에 나와 있어요. 안전모 착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모든 사다리는요, 무조건 안전모를 사용하셔야 돼요.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다리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작업자에게 안전모 다 지급이 됐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안전모 지급이 됐는지. 두 번째, 사다리에는요,
적어도 1m 정도가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면요. 대략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웃트리거라는 건요. 전도 방지 조치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A형 사다리가 있으면 우리 미끄러지지 않게 다리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웃트리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구나. 세 번째. 그 다음에 작업 발판에는요. 논슬립이 좀 돼야 돼요. 논슬립 조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 놓으시면요.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1.2m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2인 1조 작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현업 근로자들 저희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1.2m 높이 넘어가는 사다리는 누가 잡아주나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셔야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 2m가 넘으면요. 안전대까지 착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법에 나옵니다. 산안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사용 에이 뭐 이거 사고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2월에도 사다리 사고로 사망하셨고요. 불과 2m 정도 높이에요. 3월에도 사다리 사고 2분이나 계셨고요. 4월에도 계십니다. 매월 사다리 사고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매번 보호구 착용도 안 하고요. 안전조치 안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사다리 사용하고 계시면 정말 안전화 안전모는 다 당연히 지급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타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안전에 있어서는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사고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걸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게 그냥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현업 근로자들을 너무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구나 라는 게 정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고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징후를 보냈을 거예요. 징후를. 다시 말해서 사다리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사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사다리 작업을 할 때 나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 나 잘못해서 너무 뒤로 넘어져서 사고 당할 뻔했어. 이렇게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 몇 번 여러 번 나오다가 마지막에 추락사고 발생하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 중상의 한 건, 즉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무수히 여러 번의 많은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대재해, 우리 한 건의 심각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요. 그 전에 29건의 경상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300건의 무상해 사고는 아니지만 아차 하는 사고들 있죠? 바로 그 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끝에 큰 사고 한번 난다 라는 얘기예요. 계단에서요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한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분명히 그 전에 계단에서요 넘어져서 뼈 골절이 되는 사고 29건가, 사고는 안 났지만 크게 살짝 삐끗해서 타박상, 그 정도의 사고가 300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자료예요.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에 이렇게 제가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요. 공사를, 인테리어를 약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계단에 논슬립을 다 이렇게 부착하셨더라고요. 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한번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마무리 지면요. 결국 위험을 방관하면 330건의 사고 중에서요. 적어도 한 번은 사망사고, 큰 사고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몸이 아파요. 아, 나 여기 살짝 아픈데.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강도가 세져서 결국에는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차하는 순간에 그 사고들이 누적되다 보면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고성 징후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장에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아차사고 발굴 제안서라는 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차사고 발굴 제안서라는 게 뭐냐면요, 아차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대형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증상 같은 거, 커다란 사고는 아니었지만 나 큰일 날 뻔했어 하는 사고, 바로 그 사고, 그게 바로 아차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셔서 제가 일하는 그 우리의 일터에서 느끼기에 이거는 정말 사고 날 뻔한 그런 적도 있었고, 이건 요소가 있어, 사고 날 것 같은 요소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재하냐면요, 네, 이렇게 양식을 아마 전달받게 될 거예요. 아차사고 발굴 제안서. 네,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차사고 발굴 제안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거 그 양식을 배포를 해드릴 건데요. 그거를 받으시면 사업장 내에서 요거는 사고가 날 뻔했었던 부분이 있었어 하는 것들을 기재하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예요. 한 번만 사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작성일, 소속, 성명,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차사고 발굴 위치, 옥상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위험의 형태를 생각하세요. 선택하세요. 네, 추락사고 발생 위험 있어요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이 경험한 위험한 상황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작성합니다.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을 할 때 사다리가 흔들려서 중심을 잃어 떨어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다리 작업할 때 안전모 착용하고 1.2m가 넘으면 2인 1조로 작업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2m 이상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성 평가한 사례를, 아주 사무실에서의 위험성 평가 사례, 간단하게 사례를 드릴게요. 네, 책상 밑에다가 뭘 했나요? 전열기구 사용하고 있죠? 네, 겨울철에 이제 사실 춥다 보니까 책상 밑에다가 온풍기 등 많은 기구들, 이런 거 전열기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때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리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선 열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고 발생, 화재 발생 우려도 있고요. 사고 발생 우려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사실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제거해야 되는데, 적어도 자리를 이탈할 때는 전열 코드를 오프해 주세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분전함이에요. 분전함 앞에 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70c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분전함 앞을 저렇게 적재물로 인해서 막아놓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감전사고를 당한 동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감전사고를 당한 동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저렇게 적재물을 분다든가 뭔가 우리 이제 그 가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밀어서 다 붙여서 막아놓는 경우에 전원 차단이 즉각적인 그런 조치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전함 앞에는 장애물, 적재물들 보관을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개선 대책을 써드리는 거죠. 그리고 분전함 앞에는 최소 70cm의 이격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라고요. 이 사례는 참 딱 우리 시청에 맞는 사례였는데요. 여러분들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미끄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내려가시는데 이용하는 계단이지만요. 우리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은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청소할 때 간혹 미끄러짐 사고로 전도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미끄럼 방지 조치, 논슬립 붙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네, 계단에서 전도 사고 발생 우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개선할까요? 바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숨은 위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습입니다. 네, 뭐가 위험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어떤 부분이 위험해 보입니까? 첫 번째, 네, 용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보호구 착용 안 하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크레인 작업도 호이스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화물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절대 그 아래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렇죠. 사다리 작업도 하고 있어요. 사다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위험해 보이죠? 방향이 위험해 보이죠? 사다리를 할 때, 우리 계단에서 내려갈 때, 고정식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몸을 뒤로 돌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죠? 이 또한 위험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저 소화전 앞에 적재물도 방치했죠? 그것도 잘못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2층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공구 떨어뜨렸죠? 네, 공구를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밑에 고압가스 용기가 쓰러졌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자체도 네, 전도방지 조치도 안 해놨고 이러한 요소들이 많죠? 네, 하나씩 볼게요. 네, 호이스 작업할 때 화물 밑에 있는 것도 잘못됐고요. 우리 용접하시는 분 보안면 착용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박스를 들을 때 우리 허리를 이용합니까? 아니에요.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박스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 참 민망합니다. 제 실습을 시켜봤어요. 네, 여러분 여기 박스가 있어요. 한번 들어서 올려보세요. 라고 시켜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리의 힘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죽어도. 나는 실습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집에서 저도 네, 뭔가 이렇게 그 박스를 들어 올릴 때는 도저히 저 정말 실습 때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정말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은 그렇습니다. 허리로 저렇게 구부리면요. 나중에 요통부터 근골격계 질환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공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요. 네, 전도방지 조치 안 된 우리 바로 고압가스 용기가 넘어졌어요. 잘못하면 고압가스 용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폭발 사고는 아니지만요. 저게 앞에 이 부분이 앞부분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창문도 깨져 있어요. 잘못하면 저 창문 깨진 그 TV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네, 뭔가 낙하 사고가 발생해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출입문 앞에 적재물을 적재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은 뭐가 문제예요? 시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대차를 이게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이동 대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시야를 가렸어요. 대차 높이가 적재물이 너무 높아서 시야도 가렸습니다.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분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그라인드 작업하고 계세요. 하는데 그렇죠. 보안복 착용도 안 했네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이라고 하면은 도색하고 있잖아요. 도색 작업하는데요. 우리 그 보호구 착용도 안 했지만 도색 작업하는데 옆에 용접하고 있는데 도색하면은요, 잘못하면 폭발 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네. 요거는 뭔가요? 통로에 우리 선들을 이렇게 통로를 가로질러서 선을 이렇게 전선을 쓰고 있잖아요.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보면은 어때요? 캐비넷 안에 물건들 어때요? 제대로 된 정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쓰러져서 떨어질 우려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요분도 또 낙하 우려도 있고, 대차도 통로를 가로질러 놓은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소화선 앞에 가린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손 넣고 위험스럽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MSDS 관리, 즉 물질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라고 우리 약자로 얘기를 해요. 관련 주요 내용, MSDS, 화학물질을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해요. 휘발유를 사용해요. 경유를 씁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 에틸 알코올 있죠? 소독약, 요거를 사용해요. 이럴 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MSDS, 즉 1번부터 16번까지 꼭 빼곡히 적어져 있는 그 MSDS라는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MSDS가 뭔데요? 네, 바로 여러분들 그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업체에서 그것을 제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는 게 아니에요. 공급업체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MSDS를 사업장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한 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현장에다가도 비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급 근로자는요. MSDS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 1회 실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에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하나요? 그거는 당연히 화학물질을 몇 가지 쓰냐에 따라서 교육의 시간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저희 3개 씁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정도면 좋겠네요. 근데 저희 20가지 써요. 그럼 어때요? 1시간에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그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그 질문도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바로 MSDS, 즉 1번부터 16번까지에 있는 항목을 우리 취급 근로자를 모아놓고 누가 관리감독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자인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서명도 받아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서류 관리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빠졌네요.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하는 거. 아니 딱 봐도 적어요. 휘발유 맞는데 인화성 물질? 저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를 붙인다? 바로 경고표지라는 게 있어요. 경고표지에는요. 딱 6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그 뒤에서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경고표지를 부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법원에서 안전관리를 했어요. 법원에 갔는데 우리 미화하시는 분이 요즘에 음료수병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지. 막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음료수병을 하나 이렇게 딱 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화학물질을 담아야 되는데 병이 없는 거예요. 음료수병에 담았습니다. 그 음료수병을 담아놓고 깜빡 잊으신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 힘들지? 이거 한 잔 마셔. 이거 마셔. 그럼 딱 준 거예요. 정말 마음 써서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게 무색무취였어요. 몰랐던 거죠. 음료수병 안에 있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확 마시다가 갑자기 확 뱉었어요. 이세척하러 아주들이 실려갔어요. 여러분들 경고표지는 저는 아는데요. 물론 아시죠. 담당이 내가 갖다 놨으면 그거 압니다. 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야 되고요.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좀
아, 이게 인화성 물질 맞는데 저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산안법에 그거 와서 근로감독관이 보고 가면요, 과태료 한 통당 50만 원입니다. 2통이면 100만 원이고요. 3통이면 150만 원입니다. 아니, 이거를 그게 꼭 써야 돼요? 네, 가정에서는 안 쓰잖아요. 가정에서는 괜찮은데요, 공적인 업무로 사업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번부터 16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1번이 뭐예요? 화학물질 보고에 대한 제품.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 명칭. 두 번째, 유해성, 위험성. 세 번째, 구성 성분이 어떤 건지, 함유량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응급조치 요령. 혹시라도 피부에 닿았을 때, 혹시라도 마셨을 때, 흡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어디에 나와 있는다? 바로 이 MSDS에 모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화학 물질에 대한 MSDS 보관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보관하고 게시해야 되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요. 소분하는 소분 용기에는 반드시 뭐를 붙인다? 경고 표지를 부착해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취급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장 사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해요. 우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를요, 사업장에서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함을 하나 만들어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는 코팅을 해서 우리 링에 걸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책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요, 네, 여러분들의 사업장일 수도 있겠네요. MSDS 여러분들 출력을 했어요. 정말 잘 출력을 했는데, 출력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는데 이 넉 장 정도 되는 그거를 붙인 다음에 그 PDF 필름 있죠? 그거를 다 부착했어요. 근데 그 뒷장은 안 보이는 거야. 앞장만 보이는 거죠, 앞장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요. 뭐 페인트 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면은 우리 경고 표지는 거기에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출고될 때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소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병에. 그러면 그 병에 각각 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요? 이런 6가지 항목들이 모두 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가성소다라는 게 있어요. 가성소다 함량 98%짜리예요. 얘는 명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어때요? 독성 물질이군요. 얘가 독성 물질에. 그 다음에 발암성 물질에 부식성 물질이군요. 이런 물질들에 대한 신호, 위험합니다. 주의 아니면 위험, 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호어는. 그래서 위험, 이외 위험 문구,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 일으킬 수 있대요.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기 계통에 장애를 줄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처럼 네, 경고 표지는요, 사실 경고 표지는 우리가 직접 만드셔야 돼요. 뭐를 보고? 바로 MSDS를 보고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붙인다? 저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네, 화학물질 그 해당 용기에 부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경고표지 작성 요령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용기나 포장의 어떤 용량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제품의 용기가 좀 크다면 그거에 맞게끔, 용량에 맞게 규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의 크기로 나와 있죠? 우리 이렇게 경고표지 붙이는데 4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표찰 규격에.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요? 네, 이것 또한 다른 업체 사례예요. 왼쪽에는 우리 스프레이 그냥 쓰시죠.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화학물질 그냥 쓰시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편과 같이 네, 경고성 우리 경고 표지 6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가게.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저희 용기가 100ml 이하인데요.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떡해요? 저거 한국 다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요. 법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바로 세 가지만 기입하세요. 어떤 거? 우리 명칭 기입하고요. 신호어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문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입하면 됩니다. 요건 바로 100ml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6가지 항목 모두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질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봐도 이게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네, 첫 번째 폭발성 물질이다. 폭발성 물질. 두 번째 인화성 물질.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에틸알코올 같은 거 다 해당되죠? 인화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세 번째 급성 독성 물질이네요. 이 독성 물질은요 몸에 정말 해로워요. 네, 여러분들 요 독성 물질 표시가 있는 거는 그 제품을 다룰 때는요 화학물질 취급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사람의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퍼지는 것 같죠?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네, 아래줄 보시면은요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산화성 고압가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식기세척기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급식실에서의 세제들 거기에 보시면 금속 부식성, 이게 지금 부식성 물질 표시예요. 근데 거기 그 식기세척기 세제도요 부식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이 보이죠? 우리 그 그림 문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경고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거를 표시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인화성 물질, 그 휘발유, 경유 요거만 쓴다고 이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업체 지나가다 보면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사업장 뭐라고 나와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장소 해가지고 요 장소에 요 표지판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책임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누구고 어떤 물질 쓰나요? 하고 밑에 다 보여 있네요. 표기가.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 물질 취급 안전 수칙. 화학물질 취급할 때는 안전 수칙 부착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MSDS 교육하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1번 교육 일시예요. 2번 교육 인원. 대상 인원수가 누군지 그거 취급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취급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3번에 보면은요 교육 목적에 나와요. 유해 화학 물질 뭐뭐뭐뭐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 3번 항목에는 뭐를 써야 돼요? 궁금하시죠?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급하는 사용하는 물질 있죠? 물질명을 기재합니다. 근데 물질이 2가지면 그냥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물질이 저 10가지인데요. 그럼 어떻게 써요? 네, 그러면요. 여기에 뭐라고? 후면, 별첩 해놓고 뒷장에다가 리스트를 쫙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4번 교육 내용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교육 내용은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MSDS 교육은 예로 해야 돼 라고 벌써 지정해서 그 차례가 나왔어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육 실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육 실시 누가 한다 그랬어요?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는요, 여러분들 연애 16시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으시죠? 받으시죠? 받으시죠? 네. 이게요,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질문하면 절대 그 답을 안 해요. 네. 우선은, 네. 16시간 받으실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바로 강사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 지급대장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보호구 지급대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작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지급했는지 안전화를 지급했는지 귀마개를 지급했는지 보안경을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사업장의 담당자는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명 뭐를 지급했어요?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한. 여기다 쓰면 되겠죠. 지급일은 5월 6일 날 이렇게 쓰시고 반드시 수기로 서명을 받아 놓으시고, 이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 담당자가 주실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보호구 지급대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두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화학물질 취급하면 모두 다 MSDS 교육 실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다리 이제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의 사다리인데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보호구,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부터 설치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조리실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리실에서는요 대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조리실 사고 많이 발생하죠. 대부분 조리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하는 부분은요 거의 80%가 조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영양사 그 다음에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사고 잘 안 나죠. 가장 사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급식실이 아니라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하시는 분들이세요. 조리사분들. 근데 근속 기간별로 재해 발생이 틀려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할 때가 언제일까요? 안전차 미만. 입사해서 능숙하지 않아서 신입사원들한테 나와요. 네, 2년 이하의 직원들에게요 거의 대부분 사고가 발생해요. 절반이. 네, 그 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이 그 근속 연수가 몇 년일까요? 바로 10년입니다. 10년. 9에서 10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사고가 또 발생을 해요. 왜? 야, 나는 베테랑이야 라고 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 상해의 종류? 뻔하죠. 첫 번째 화상이죠. 화상 사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넘어지는 사고. 조리실에서 넘어지는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조리실 담당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관리 담당, 네, 관리 감독자분들 계실 거예요. 화상 사고, 두 번째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는데요. 화상 사고, 여러분들 조리실에서 사용해야 되는 소화기 어떤 거예요? 뭘까요? 우리 빨간색 ABC 소화기, 분말 소화기 쓰나요? 아니죠. 조리실 전용 거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ABC 한 것처럼 K라는 게 있습니다. K급 소화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은색으로 생겼죠? 네, 걔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해 부위, 당연히 손이죠. 손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고요. 손, 발, 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조리실에서요 재해 발생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어때요? 쌀을 옮겨야 돼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20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사고 이런 발생하는 거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쌀 들여올 때 20kg짜리 들여오지 마세요. 몇 킬로짜리? 10kg짜리 들여오세요. 좀 가볍게. 왜 무겁게 그걸 쓰냐 이거죠? 그 다음에 혼자 하지 마세요. 2인 1조로 하시거나요 대차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화상재해 발생. 우리 국솥 있죠? 회전식 국솥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조리실에서 많이 쓰시죠? 네, 회전식 국솥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끼우리다가 갑자기 국이 쏟아지면서 사고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뭐를 주의해야 된다? 사실은요, 네, 제가 한전에 강의를 너무 하다 보니까 경기 지역을 싹 갔어요. 한전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전봇대, 고소작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전대를 착용해야 되는 건 다 아세요. 안전대를 착용했는데요, 체결을 안 한 거예요. 깜빡. 너무 깜빡해서.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냉장고 앞에 가서 뭔가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어머! 내가 뭘 꺼내려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고가 발생해요. 회전석 탈 때도요. 이걸 과하게 한다든가 딱 고정하는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여러분 지금 뭐 착용이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착용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 화상
방지용 앞치마, 장화는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 미끄러짐 방지예요. 미끄러짐 방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상 방지용 앞치마예요. 우리 면으로 된 앞치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솥이 이렇게 엎으면요 완전히 고스란히 싹 다 베입니다. 화상 사고 발생하는데요. 우리 방지용 앞치마는요 이렇게 흐르면 그냥 그대로 쭈르륵 떨어지죠. 앞치마의 길이도 매우 길어요. 우리 거의 복숭아뼈까지 가죠. 네, 그런 거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배임 방지용 장갑이에요. 사실 조리실에서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요 사실 저 하시다가 또는 얼음 고기를 썰을 때 이럴 때 사고 많이 나는데요. 배임 방지용 장갑이 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잘 안 쓰신다는 거예요. 10분 작업할 거 제끼면 20분 걸려요. 20분 걸려도 내 안전을 위해서라면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상 재해 발생을 위해서 조리실 가니까 이게 전 붙이는 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을 붙일 때 여러분들 기름이 이렇게 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안경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알고. 그 다음에 우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저 방수용, 화상 방지용이에요. 저게 방수 에이프런 착용하는 거 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화 같은 거는 잘 위생적으로 잘 건조될 수 있도록 저렇게. 그 다음에 바닥 너무 물기 흥건하면 미끄러짐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기를 싹 없애는 작업 이런 거 중요하고요. 요거는요 뭐냐 하면 바로 튀김기예요. 튀김기. 여러분들 조리실에서 튀김 하시는 경우에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아까 전에 제가 케이크 소화기 말씀드렸죠? 화재가 났어요. 조리실에서 우리 기름에 의한 화재가 확 발생하면요. 그때 뭐를 해요? 물을 확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확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간색 분말 소화기를 쫙 뿌려요. 어떻게 돼요? 더 불이 붙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케이크 소화기예요. 조리실 전용, 기름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바로 수그러든다는 얘기예요. 요거 비치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위험성 평가는요, 제가 서류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방문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험성 평가는요 딱 1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 바로 위험성 평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안전을 안겨줄 수 있고요. 이것은 필수예요. 안전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이 멈추면요 호흡도 멈춥니다. 잊지 마세요. 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